본 방송은 영화 버닝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저희가 이번 방송도 굉장히 좀 쓸쓸한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지조야. 지조님이 멀리 떠나셨습니다. 네. 아프리카가 아니고요. 어딘가로 가셨습니다. 다음 방송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거의 한 2-3개 방송은 네. 안 나오실 것 같고 2-3주 정도는 저희가 혼자.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게스트라도 어디서 공수해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네,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 영화는 버닝이고요. 사실 좀 됐어요. 그렇죠. 네. 이제 내려가고 있는 순인 것 같고. 오늘 2018년 6월 9일인데 네. 개봉은 2018년 5월 17일에 했어요. 거의 한 달쯤 됐는데요. 네, 네. 근데 CGV 아트하우스에서 아트 영화 개봉이라 거의 한 2주쯤 걸려 있다가 뚝 떨어졌어요. 네. 뭐 그런 거 치고는 뭐 계속 올려놓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들이 제작한 영화다 보니까. 압구정 이런 아트관에 저희 동네에도 이제 아트 시네마가 하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4회 정도 하더라고요. 아 맞다. 오늘 보고 오셨죠? 네. 오늘 조조로 보신 분. 오늘 조조로 봤습니다. 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고 네. 완전히 뭐 완전히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노출신이 좀 가끔씩 나오죠. 당황스럽게. 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고 52만 명이 현재까지 관람했습니다. 네. 근데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50만 명. 그렇게 조사를 많이 해놓고 손익분기점 조사는 안 해왔어. 저분은 영화 내적인 것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하게 NHK에서도 투자를 받았어요. 네, 이게 작품 시작 자체가 NHK에서 기획한 거래요. 네. 이제 일본 원작 소설이잖아요. 근데 이제 NHK 같은 데에서 일본 소설, 뭐 일본 작가의 콘텐츠를 갖고 외국에서나 다른 데에서 영화라든지 TV 드라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면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펀딩을 하는 네. 그런 게 있다고 그게 하더라고요. 쿨 재팬 프로젝트라는 그런 건데 그래서 NHK가 기획을 해서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이창동 감독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창동 감독님이 감독을 안 하실 계획이었죠. 아. 네, 그래서 이창동 감독님이 제작을 하고 자기는 감독을 직접 하지는 않으시려고 하다가 캐스팅도 한번 무산이 됐고 됐었죠. 강동원이었는데 네. 예, 작년에 한번 무산이 되고 뭐 감독도 뭐 얘기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좀 오래된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이창동 감독님께서 직접 하신 걸로.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들은 부분도 있긴 있었던 게 네. 이게 한번 엎어졌었을 때 네. 나왔던 얘기 중에서 뉴스로 봤던 네, 거긴 네. 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한테서 원작 저작권을 못 받아가지고 영화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NHK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라면은 저작권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그게 영화를 했을 텐데. NHK하고 무라카미 하루키 사이에서 분쟁이 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그렇구나. 한국의 이창동하고 뭐 여기랑 상관이 없고 네. 거기랑 분쟁이 좀 있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영화 자체가 무산된 거랑은 또 다른 거래요. 그래요. 예, 그 강동원 캐스팅 안 되고 감독이 바뀌고 이런 건 또 이것대로 그랬고 네. NHK하고 무라카미하고의 분쟁은 자기들끼리 조금 있긴 했고 뭐 그랬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봤겠죠 이 영화? 아마 제일 먼저 본 사람 아닐까요? 왜냐면 원작자니까 그걸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하긴. 그렇죠. 이제 특히 칸느나 뭐 그게 안 나왔나요? 이것도 이제 뭐 칸느에서 상영된 작품이기도 네. 하죠. 71회 칸느 영화제 경쟁에 진출했고요. 이게 5번째 경쟁 진출작입니다. 이창동 네. 감독의. 근데 안타깝게도 공식적인 상으로서는 일단 무관 상태고 네. 약간 비공식적으로 비평과 관련된 상을 또 받았죠. 네, 비평가들한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대중은 대중은 이거 관련돼서 조금 웃기는 얘기가 네. CGV 이거 당시에 CGV에서 이벤트를 했던 게 네. 버닝이 깐내에서 상을 받는다면 무슨 상을 받을까 이거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게 맞으면은 상품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근데 상을 한 개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 페이지 자체가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엄청 민망한 거예요. 뭐야. 내가 대신 민망해. 상품 못 받을 생각은 안 한 거야 CGV가? 아예 상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 못 한 아, 거죠.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라 상을 못 받을 생각은 못 한 거네. 네, 뭐 한 개든 받겠지. 뭐 여러 개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마케팅 할 때 이벤트 기획 잘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감독님 민망하게 이거. 네, 막 뭐 무슨 상 해놨는데 한 개도 못 받았으니까 갑자기 모두가 이 이벤트를 통해서 얻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노 위너. 위너가 아무도 없어. 네, 그래서 비평가상을 받았습니다. 그 깐네 영화제 그 수상은 일본 감독이 네. 했잖아요. 네. 그 유명한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이름이 세 번째 살인 감독이었고 잠깐만요, 제가 고레다 히로카즈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감독님. 영화가 상을 받았고 네. 그건 또 웃기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버닝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일본의 어떤 어두운 면을 그렸다고 그래가지고 네.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일본 내에서 안에서. 우익단체가 싫어했겠지. 네, 우익단체도 싫어하고 뭔가 원래 일본은 조금 자기 그런 내부 안에서의 그런 흠 같은 거를 밖에다 꺼내는 그쵸. 걸 좀 안 좋아하는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왜 일본 가족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이런 가족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드냐 뭐 이렇게 그런 식의 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떤 성향이 조금 좌파적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판. 그래서 오히려 그 상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일본에서는 네. 이슈되기 싫었나 보다. 그렇죠. 상 받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니까. 되게 궁금하다 그 영화도. 네, 그 영화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깐느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버닝은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버닝이 상영이 깐느가 한 2주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버닝이 둘째 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 거의 마지막 마지막에 주. 있었어. 맞아요. 네. 거의 깐느 프리미어 스크리닝 했던 그 시기가 그냥 한국 개봉 시기랑 똑같았어요. 하루 그러니까 이틀 엄청 차이. 뒤에 한 거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깐느 영화제 자체는 5월 9일, 8일 이때 시작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영화제 시작하고 한 열흘쯤 가까이 됐을 때 한 거니 네. 조금 사실은 뒤에 했죠. 맞아요. 저는 앞주만 있다가 와서 뭐 아쉽게도 버닝은 그때 보지는 못하긴 했는데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네. 레드카페타는 근데 그건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스코어를 비평가들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점수 내는 거 말고 그건 마지막에 영화 잡지 같은데. 내지만 네, 맞아요. 뭐 스크린 데일리, 뭐 네, 네. 버라이어티, 네. 뭐 헐리우드 리포터 이런 데서 비평가들이 이제 비평가 세트들이 쭉 스코어를 내거든요. 영화 한 편 끝날 때마다. 네. 그 스코어를 매일 보고 있었는데 버닝이 스코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제가 공유했잖아요. 그래서 네. 거의 탑이었어요. 버닝이 비평가 스코어가. 그래서 이거 상 받겠는데 이런 생각했었는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시네21이라든지 이런 영화 잡지에서 활동하시는 평론가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동진 평론가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었죠. 뭐 5점 만점에 4.5점 정도로 그리고 했었고. 우리 주간 영화 보고의 평론가 미선님께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깜짝 놀랐잖아요. 심지어 녹음을 미루자고. 공부를 더 해 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방송할 수 없다. 뭐 이런 어.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셨나요? 조금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원한 만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약간 이 영화를 정말 해석하려면 약간 논문을 써야 이렇게 좀 아마 이분은 논문 쓰고 제출할 때도 제가 이 영화를 더 하려면 박사를 해야 이럴 것 같은데. 네. 네.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감독님 이창동 감독님. 네. 뭐 이미 다 모두가 아는 2010년도 시가 마지막 영화였고요. 8년 만에 감독으로 컴백하신 작품입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네, 8년이면은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저희 뭐 지금 정부 들어서서는 괜찮지만 2010년 즈음부터 2017년까지가 그렇죠. 명박근혜 그때 정부가 굉장히 이창동 감독을 안 좋아하고 그쵸. 거의 블랙리스트화 시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찍혀 있었죠. 네, 그래서 아마 영화를 찍는 데 있어서도 그거가 많이
영향을 페널티가 끼쳤어요. 됐을 거라고 보고요. 맞아요. 그리고 영화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문학적인 느낌이 나는 독립 영화라서 사실 수익성이 났던 영화가 거의 없잖아요. 몇 편 빼고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영화를 찍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에 처해졌을 수도 있고. 아마 정치적인 게 좀 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뭐 제작을 근데 그 사이에 많이 하셨어요. 음, 뭐 도희야라던가 제작자로 참여를 그 사이에는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제작사 파인하우스, 배급 CGV 아트하우스 그리고 촬영 감독의 곡성 촬영 감독님 그리고 이제 음악 감독님이 모그라는 분인데 네. 베이시스트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고 아, 2010년도에 악마를 보았다 음악 감독으로 음악 감독 시작하셨고 도가니, 광해, 동주, 밀정, 더킹 2017년에 바쁘셨네. VIP, 미옥, 네. 그다음에 버닝, 로마서도 있어요. 로마서도 했어요. 네. 아, 음악 감독님으로 요즘에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버닝의 그 쫀쫀한 스릴 넘치는 음악이 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이 그나마 많이 살렸다. 네. 나는 더덕님의 그 평이 궁금했어. 아 진짜요? 버닝의 평. 뭐 저 지금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그러면 줄거리로 한번. 네. 줄거리에 대해서는 짧게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택배 알바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유아인 역할인데 이 친구 이름이 이제 종수이고 배달을 하면서 어떤 뭐 가게 같은 데 들어가서 배달을 하러 갔는데 그 가게에서 이제 보통 가게 오픈하면은 오픈 행사 같은 걸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네, 막 그런 예쁜 여자분들이 바람에 끼다란 바람 이렇게 춤추는 네, 그런 풍선 같은 풍선, 거 갖다 놓고 네. 뭔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예쁜 여자분들이 되게 짧은 옷을 입고 뭔가 치어리더스러운 옷을 입고 행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여자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햄이라는 친구인데 이 햄이랑 종수는 이제 이날 거의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정말 몇 년 만에 거의 커서 처음 만난 건데 그쵸. 햄이가 먼저 아는 척을 하죠. 너 혹시 종수 아니야? 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자기들 동네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파주시 뭐뭐리 뭐뭐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너 햄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알아보고 네. 근데 웬일이니 막 그 이렇게 장면이 하죠. 너 종수 아니야? 너 햄이구나. 이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했을 네, 때의 네, 네. 느낌이고 거기서는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게 종수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그렇죠. 찐따같이 네, 심지어 저는 그 여자애는 너무 친근한 눈으로 맞아. 걔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사기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종수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지? 둘이 아는 사이인가 모르는 사이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처음부터 생겼어요. 근데 딱 보고 나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얘네는 몇 년 만에 만난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사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경품으로 시계를 받아요. 네, 맞아. 그래서 그 오픈 행사를 하면서 보통 오픈 행사 하면은 그 가게에 왔던 사람들한테 당첨 같은 거 되는 경품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수는 가려고 하는데 혜미가 굳이 붙잡아가지고 이거 가져가라 했는데 그게 진짜로 당첨이 돼서 패션 시계 같은 걸 봤는데 이제 여자용이었던 거죠. 분홍색. 네, 되게 촌스럽게 생긴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수가 너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혜미한테 주고 혜미가 우리 뭐 끝나고 밥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술 먹자고 하죠. 둘이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술 마시는 장면으로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뭐 물론 이제 이 영화의 충실적인 사실 부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물론 이제 말이야. 본론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편집할 때 요걸 탁 자르거든요. 이분의 부사 사용은 너무 과다합니다. 거의 비슷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요건 재밌어. 그래서 네. 그 이 영화의 핵심적인 테마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계층이잖아요. 계층.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뭐 택배 이렇게 알바도 하면서 이제 뭐 그런 모델링도 하면서 그런 자유도 있으면서 조금 시간을 이렇게 조절하고 이제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근데 그런 저는 그거 직업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이 너무 오랜만에 만났고 별로 친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로 술 마시는 자리로 넘어가진다는 게 신기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직업적으로서는 뭐 사람이면 될 수는 있지 않아요? 아닌가요? 전 뭐 자연스럽게 먹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뭐 딱히 뭐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술이나 가지 마시고나. 근데 자연스럽게 먹을 수는 있는데
안녕 오랜만이야 저녁에 술 먹자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 술 자리 분위기가 너무 심하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네. 갑자기 막 얘가 나는 판토마임 배우고 있어 막 이런다거나 네. 이게 막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할 얘기는 사실 아니잖아요. 앞에서 판토마임 하고 막 아, 그런 분위기적인 걸 얘기하신 근데 거 같아요. 사실 저는 뭐- 해미의 성격을 대해서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종수 같은 경우는 되게 폐쇄적인 성격이라 가지고 혹은 소극적인 성격이라서 해미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자체는 자연스러운데 해미라는 캐릭터의 어떤 엄청난 자유분방함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종수 자체도 되게 구경하는 느낌으로 앉아 있고.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 정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어색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해미도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특이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엄청 방어하고 있어. 그냥 그렇다 특이하다고 얘기한 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한 건 아닌데 그럼 아, 굳이 저는 비판하는 무슨 것으로 감독 이렇게- 방어를 하세요. 그 스토리 시작부터 이렇게 방어를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네. 자, 1차 방어 실패. 네. 하지만 다음 방어는 성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술자리를 갔습니다. 둘이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쨌든 술자리로 바로 넘어가졌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혜미가 이제 얘기를 하죠. 나 아프리카 갈 거다 이러면서 판토마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수의 표정이 귤 까먹는 판토마임. 예, 뭐지 얘는 뭐지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죠. 그러고 귤 까먹는 판토마임 하면서 귤이 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귤이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수가 되게 잘한다. 너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이러니까 이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귤이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은 귤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런 느낌이. 네. 그냥 모든 대사가 계속 상징적인 대사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종수야 나 부탁이 있는데 내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은 너가 나 대신 고양이에 밥을 줘라. 근데 네가 데려가서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고양이 밥을 주고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처음 10년 만에 본 친구한테 부탁할 건 아니지 않아?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혜미가 워낙 친구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종수한테 되게 자연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부탁을 하는 게 좀 신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됐어요. 그러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게 자기 아프리카를 왜 가냐는 식으로 이제 종수가 물어보니까 내가 아프리카에서 만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그레이트 헝거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맞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어떤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중에서는 리틀 헝거라는 사람이 있고 그레이트 헝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리틀 헝거는 그냥 단지 배가 고픈 사람이고 그레이트 헝거는 어떤 자기 삶에 대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리틀 헝거랑 그레이트 헝거에 대해서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적 있어요? 아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네. 근데 뭐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네. 민족이라고 했어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안에서 리틀 헝거랑 그레이트 헝거라는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이 네네. 네. 아 여기서부터 뭔가 혜미 얘는 되게 좋게 말하면은 특이한 애고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구나라는 생각을 전 했죠. 그래요?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영화를 재밌게 봤든 지루하게 봤든 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 영화도 많이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 무라카미 하루키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일단 제가 이 원작 소설을 이제 조금 읽어봤는데 뭐 그런 사람이 많이 등장해요. 그 소설에서. 이런 맞아요. 특이한 척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등장해요. 비현실적인 특이한 척하는. 네. 네. 요약해서 말하자면 굉장히 현실적인 배경 속에서 비현실적인 인물 등장하는 것 네. 좀 대표적인. 저는 그 여자가 되게 얄팍해서 네. 뭔가 나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야. 이걸 되게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관종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좀 그렇게도 와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허세 욕구가 있을 수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저의 편견으로서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은 그쵸. 아, 왜 편견이지. 이렇게 허세 욕구가 심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라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인 거니까요. 진심이니까. 네. 근데 사실 이 영화도 그리고 이제 무라카미 그 하루키의 소설 조금 그 남성 중심적인 부분일 수 있는 게 사실 이 여성 인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본질적인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알 수 없는 그리고 사실 이제 약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잖아요.
두 분 말하는 다 거예요. 원작을 읽으신 거죠? 네, 저는 원작을 먼저 보고 영화를 나중에 봤어요. 미선님은? 저는 반대로 이제 영화를 보고 이제 원작을 읽었어요. 저는 원작을 안 읽었고요. 네. 그래서 원작 소설 상에서는 이 여자 캐릭터가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왜냐면은 이 원작의 화자는 유아인 역할인 어떤 작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작가는 친구 사이가 아니고 작가가 굉장히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이 여자애는 어쩌다 우연히 아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만나게 된 여잔데 얘가 특이하고 뭔가 자기를 잘 이해해준다고 생각해서 돈을 주진 않지만 밥을 사준다든지 술을 사준지 하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이 작가는 사실 부인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벤스럽다는 느낌도 드는 게 뮤즈로 이용한 건가? 딱히 뮤즈로 이용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뭐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유아인처럼 뭔가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 이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관찰하는 여자 캐릭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피상적이고 뭐 아프리카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든지 이런 것도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돼 있지 않고 원래 이 여자 캐릭터는 너무 자유분방해서 그냥 어디론가 갑자기 떠나는 애고 이 작가는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되게 대립할 점이 있다고 하면 이 소설에서는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뭐 네. 이제 뭐 친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막 같이 놀 수 있는데 근데 막 엄청 이 영화에서처럼 정수 이제 그 혜미를 사랑하는 것 그런 거 없어요. 네, 애착이 없고 이 여자가 사라졌을 때도 뭐 사라졌나 보네 뭐 이런 식의 반응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럼 모르고 소설에는 약간. 스티븐 연의 캐릭터가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아, 거기 나오기도 해요? 네. 음. 아무래도 소설은 굉장히 짧은 단편이거든요. 뭐 네. 페이지 수로 따진다면은 거의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감독님이 상당히 많이 설정들을 더 넣고 이야기들을 그렇죠. 더 넣은 그런 영화예요. 아, 그럼 진짜 소재만 갖고 온 거네요? 그렇죠. 소재나 뭐 캐릭터 부분적으로 갖고 온 게 몇 개 있긴 한데 틀? 네, 틀? 틀에 가깝다고 봐도 돼요. 저 윌리엄 포크너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사실 윌리엄 폭너도 이제 같은 제목의 소설은 있거든요. 헛간을 태우다. 네. 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은 약간 틀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 약간 테마적인 부분은 이제 오히려 약간 폭너만이 섞여 있어요. 아, 테마는 포크너. 이게 윌리엄 포크너 소설이 원래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같은 제목의 소설을 쓴 거. 네, 근데 연관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윌리엄 포크너를 읽고 같은 제목의 소설을 써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두 네. 소설의 그 연관은 없네요. 네, 근데 그 연결시키는 것은 이제 네. 그 이창동 이창동 감독이 하는 네. 거고. 그런 건 있어요. 판토마임 배운다는 거라든지 네. 귤 관련된 대사 있잖아요. 네. 그거는 원작에 있어요. 하루키 원작이 네, 있고. 하루키 원작에 있어요. 그리고 아빠와 아들의 관계에 관해서는 포크너 소설에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러니까 유아인과 유아인 아빠의 관계. 관계. 네. 유아인 아빠 저는 못 알아봤었는데 그 MBC 현 사장 아, 최승호 사장이라고. 아, 그래요? 예. 정말 그때 못 알아봤어요. 깜짝 놀랐어. 저는 몰랐거든요. 그냥 네. 대사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배운가 보지 이랬는데 음, 찍을 때 당시는 MBC 사장 되시기 전에 네. 찍었던 거라고. 네. 카메오로 출연을 했다고 해요. 아, 깜짝 놀랐네. 여튼. 그래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자면 네. 부탁을 받고 놀러를 갔는데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왜냐면은 자기 집 어딘지 알아야지 고양이를 밥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언덕을 올라가지. 네. 그래서 집에 갔는데 그 집이 되게 특이해요. 옥탑 같은 곳인데 창문이 사람 사는 곳에 있는 창문은 되게 조그맣고 사람 없고 그 복도 쪽 있잖아요. 복도 쪽 창문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아인 캐릭터가 그쪽 창문을 이렇게 많이 바라보는 장면도 또 나오고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고양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똑 판토마임 같이 고양이도 없는 존재인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또 내가 하죠. 고양이가 없는 걸 잊으면 돼? 이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극장에서. 네, 고양이의 이름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보일러? 보일. 아, 보일.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지하 보일러에서 있던 거를 새끼 고양이를 자기가 데려와가지고 키운 거라서 그렇게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보이라. 네, 보일이라고 부르죠. 네. 그러고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여기 뭐 창문이 채광이 북현이어가지고 채광이 전혀 없는데 딱 한두 번 정도 저쪽 남산 타워에서 비치는 채광이 여기로 들어올 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남산 타워가 저기 보이잖아요. 네. 또
하는 얘기가 너가 어렸을 때 나한테 못생겼다고 얘기했다. 아 맞아. 아, 내가 우리 중학생 때였나 뭐 어디 서 있는데 갑자기 걸어오더니 너 되게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도 이제 뭐 혜미 씨가 이제 성형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 많이 이뻐졌지. 네, 나 네. 성형했어. 뭐 이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예, 하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둘이 뭔가 스파크가 뛰어가지고 그런 사이가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스러운 부분이라고. 굉장히 생각해요. 무라카미 맞아요. 하루키스러운 부분이지. 되게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여자들은 굉장히 대범하고 굉장히 성적으로 맞아. 자유분방하다 해야 되나? 보통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다가가요. 맞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뭔가 모르게 조금 좀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되게 심한 캐릭터고. 네. 그래서 좋아한 건가? 저는 그래서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 캐릭터에 있는 여자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싫은 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판타지지. 네, 남성 판타지의 집결이라고 느껴지는 완전 게 이 여자는 예쁘고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대범하고 또 어디에는 없는 어떤 되게 특이한 유니크한 면이 있고 그래서 맞아. 평범한 여자가 아니고 흥미롭고 네. 궁금하고 호기심이 가는데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한테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아 그거 미국에서 매직 픽시걸이라는 거 있는데 매직 픽시걸 네, 네. 픽시 뭐 어떤 그거 뭐지? 그 날개 있는 그런 여자. 요정이요? 그 약간 팅커벨 같은 거예요? 네네네네. 그런데 네. 이제 어떤 뭐 좀 특이한 그런 요성을 통해서 이제 뭐 자기 내부적인 갈등을 이제 좀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근데 네. 이제 사실 그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요성을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대상화하는 이제 거죠. 네. 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선님이 이걸 좋아하나라고 지금 아, 그 내정적인 갈등 있는 부분이요. 내적적인 아. 갈등 그까지만 네, 내적인 네, 갈등만 있는데 아무도 치유 안 해줘도 좋아요? 그럼? 네. 표정은 아니라는 표정인데 네니오 네니오. 네니오 표정인데요. 항상 그래요. 그 치유를 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받는지도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뭐 그건 일단은 차치하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 하는데 또 특이한 게 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남산타워에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중간에 네. 하다가 진짜로 네. 잠을 자다가 네. 아 맞아. 유아인이 다른 거에 집중을 안 하고 그걸 쳐다보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랬구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냥 받아들였어요. 어떤 상징적으로. 나중에 그 장면을 써야 되기 때문이지. 아니,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메타포인 거죠. 그리고 이 집의 존재, 이 집이 북향 방향이라서 전혀 햇빛이 듣지 않는 곳인데 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햇빛이 든다. 이 어떻게 보면 유아인의 어떤 캐릭터랑 저는 직결돼 있다고 느낀 게 이제 그런 거죠. 유아인 캐릭터 같이 이제 가난하고 그런 희망이 없어 희망이 보이는 없는 계층에게 어떤 한 번의 인생 속에서 한두 번의 행복의 순간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근데 뭐 그래서 유아인이 그렇게 남산타워를 쳐다보면서 자위를 했나? 그걸 추억하는 거죠. 그때 그 순간을. 그렇기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은 이거 약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어떤 계층의 교육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산타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서울 대표하는 그리고 그쵸. 이제 뭐 한국 사회 어느 정도 이제 그 대표하는 상징이면서 이제 뭐 그 유아인 같은 캐릭터가 이제 굉장히 약간 소외층에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사회로 이제 들어가고 싶은 그 사회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도 이제 그 들어가고 싶은 네. 그런 욕망을 그래서 쳐다보고 그래서 네,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고 이제 그 사이에 혜미는 아프리카로 가고 유아인 같은 경우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근데 유아인이 그냥 마냥 택배기사는 아니고 사실은 문창과를 나온 네. 중간에 보면 학교도 다녔네 막 이렇게도 얘기도 네. 나오잖아요. 사실 작가예요. 작가 지망생이죠. 네. 아직 완성은 하지 않았으니까. 네. 여기 미선님도 작가 지망생이 네. 계속 그래서 본인을 투영하면서 봤나 봐. 되게 투영이 잘 된다고 느낀 점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영화를 보는데 영화 끝에 나오는 거가 나올 때까지 유아인은 한 번도 자기 소설 쓰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끝쪽에 나오죠. 끝에. 끝쪽에 한 번 나와요. 아. 그래서 작가 지망생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참 글 더럽게 안 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작가 지망생분들 팩폭을 해서. 맨날 전
글을 좀 써야 되나 봐요. 이러고 안 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작가지망생으로 나와죠. 택배는 그래서 지나가는 네.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맞아요. 글 쓰고 있다, 소설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말하기 살짝 부끄럽지만 자기가 진짜. 하고 있다고 느끼는 일인 거죠. 네. 그렇게 살고 그래도 글을 놓지 않고 살고 있는데 집안에 아빠 관련돼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네. 시골 원래 자기가 파주. 살던 파주로 가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네.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도 혜미한테도 얘기를 했었던 게 엄마는 어렸을 때 집을 나가셨고 아빠 때문에 누나는 결혼을 했고 아빠한테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혜미가 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아인이 아, 맞다. 안 물어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감정적인 어떤 공유가 되게 잘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어떤 서로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지만 뭔가 마음으로 이해하는 그런 게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아빠의 집에 가서 아빠는 집에 안 계세요. 저는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나 갑자기? 아니면 아빠가 뭐 무슨 뭐 실종되셨나?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왜냐면은 좀 나중에 이제 재판에 가는 게 나오고 그거 네, 나오기 맞아요. 전까지는 유아인은 그냥 집에서 집 청소한다든지 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만 나오니까 그리고 그 너무 방지받는 그 소도 있었잖아요. 한 마리. 소? 네, 방치된 소가 있었죠. 음.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한 수수께끼가 그때 당시에 있어가지고 좀 계속 궁금한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된장찌개 해먹고 그때 또 된장찌개 먹으면서 뉴스가 나오는데 이 뉴스 내용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취업률이 낮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화장실 가는 장면 나오는데 그때 트럼프 나오고. 네. 아 맞아요. 감독의 성격상 이거는 괜히 틀어주는 장면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뭐 네. 다른 감독들도 그렇죠. 뉴스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괜히 트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굳이 화면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CNN인가 뭐 이런 네네. 영어로 돼 있는 화면인데 그게 그 토막이 끝날 때까지 화면이 안 끝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요거 보라고 틀어준 거구나 이런 네. 느낌으로 트럼프가 나오고. 그리고 사실 그 장면에서도 이제 저는 약간 솔직하게 좀 짜증났던 부분 하나 있었는데 네. 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거 보고 이제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있어요. 이미지가 있었죠? 그 럭크 같은데 이렇게 열어 가지고 이제 뭐 아. 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집을 다 돌아보면서 오랜만에 왔으니까 하면서 이제 우연스럽게 어떤 키를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칼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이거 뭔가 있다. 네. 또 칼로 뭐 하겠구만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얘기가 있어요. 체코프 특히 이제 그 영국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톤 체홉. 네. 그 뭐 한번 총이 보이면은 언제든지 한번 쏘일 것이다. 쓰일 것이다. 네. 그렇죠. 영화에서 보통 어떤 장면이 나오면은 떡밥이 하나 있으면 그 떡밥 회수는 나중이 됐든 아니 됐든 써야 되고 안 쓰면 그게 더 사실은 기분이 이상한 영화죠. 아빠가 그 칼로 뭘 한 줄 알았네.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 공무원 폭행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뭐 칼로 직접 하진 않았겠지만 그때 당시에 뭐 의자를 던졌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뭐 그걸 들고 갔을 수도 있죠. 네. 아빠가 그래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캐릭터로 나와요. 네, 분노 조절 장애라고 네.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장면들이 나오고 전화가 집에 와요. 근데 계속 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종수는 여보세요 하는데 상대방은 안 얘기하고 끊어버리고 네, 그런 장면들이 몇 번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평범치 않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해죠. 그리고 이제 소가 있어가지고 소한테 밥 주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소한테 밥 줄 때 막 노래하는 거 귀여웠는데. 네. 소가 음물 이러니까 막 앞에서 우우우 이러면서 하죠. 거의 소를 애완동물 취급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이제 아빠 재판소가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아빠 재판소를 문성근 씨가 변호사로 나오죠. 나오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MBC 사장님이신 그분도 아빠로 최승우. 나오죠. 네. 근데 아빠가 약간 아들 보기가 창피한 건지 그 자기가 공소된 사실을 재판관이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인정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인정한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유아인이 나가고 이제 아마 그러고 나서 인정을 했겠죠.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뭔가 이 아빠의 캐릭터가 조금 있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죠. 그러고 나서 변호사랑 유아인이랑 둘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 변호사분은 아빠랑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파주 제1고에 있었을 당시에 너네 아빠가 1등이었다. 근데 공부 아니고 자존심 강한 걸로 1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네 아빠가 성공할 수 있었던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자존심 때문에 발로 차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된 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는 어디 나왔냐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학교는 뭐 잘 나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과는 무슨 과 나왔어 그러니까 문예창 작가요 그러니까 뭘 창작하는 거야 뭘 창작하는데 그러니까 소설이요 그러니까 아 소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딱 드러나는 게 뭔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예, 이런 그런 느낌. 느낌. 예. 뭐 그렇기도 하면서도 이제 그 또 중요한 대사가 있어요. 이제 뭐 자기 아빠에 대해서 소설을 썼으면 아 맞아. 네, 맞아요. 아빠에 그런 대해서 얘기도 소설 하죠. 쓰는 게 어떻니? 막 이렇게. 예, 니네 아빠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아빠가 또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원래 또라이가 소설 주인공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대화의 내용이 사실은 만약에 제가 자식이라면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은 아버지의 친구니까 친구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상 아빠가 안 그래도 사람 패가지고 감옥 재판을 갈 것 받고 같은 있어요. 상황인데 아빠한테 대해서 니네 아빠 또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또 유아인이 신기할 정도로 감정적인 게 별로 안 드러나는 게 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파주에 그렇게 짱 박혀 있어야 되는 것도 너무 기분 나쁘고 사실 짜증나는 일인데 그런 거 티도 안 내고 별로. 맞아요. 그래요? 왜요? 거의 이 사람 지금 유아인이랑 스스로를 방어해봐. 동일시한 상황이에요. 방어해봐.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 분노를 느끼고 있었어. 그쵸. 이제 그런 분노를 느끼면서 그거 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겉으로는 안 드러내지만 이미 분노를 하고 있던 거예요? 송아지한테 노래 부르고? 이제부터 이분은 유미선님으로 유아인. 네,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너네 아빠 자존심 강한 거 알겠는데 네가 설득을 해서 폭행 당했던 공무원한테 뭐 죄송하다는 사과 편지를 당장 보낸다든지 아니면 탄원서 같은 거를 보내도록 해라. 그래야지 니네 아빠가 집행유예라도 받든지 하지. 안 그러면은 감옥 간다. 뭐 이런 그리고 식으로 아빠를 얘기를 좀 하죠. 설득을 해봐라. 네. 그런데 대답을 안 해요 유아인이. 그냥 계속 이상한 표정으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있어요. 어깨 이렇게 네, 꼬부라져가지고. 어깨 이상하게 꼬부러뜨리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아 얘도 만만치 않네. 얘도 아빠랑 성격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그러고 이제 혜미 집에 가가지고 고양이 밥 먹이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고. 네, 고양이가 밥을 먹고 똥을 싸긴 하더라고요. 네, 네. 등장은 안 하는데. 보이진 않지만. 낯을 가린다는 얘기를 혜미가 앞에서 해서 아 뭔가 낯을 가리나 보다라는 생각을 보이라 하죠. 보이라 언제 보여줄 거니 막 이러고 네. 밥 꺼내주고. 그러고 이제 갈 때마다 음. 거기 앞에서 햇빛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죠. 뭐가 이상하네. 그냥 말씀하세요. 이상한 행동을 하죠. 예, 자위를 하죠. 네. 아유, 진짜. 그 부분에서 되게 이것도 굉장히 무라카미 하루키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던 진짜, 게 맞아요.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서 자위하는 장면이 없는 소설을 거의 못 본 것 같은 게 굉장히 특히 장편은 거의 한 번씩 등장하는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단편은 그럴 짬이 없어서 못했을 수도 있는데 장편 소설은 되게 많이 등장했던 걸로 저는 기억해서 최근 장편 소설은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기사단장 죽이기는 안 읽어봤어요. 예, 최근에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은 많이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상실의 시대하고 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들이 몇 개 네. 있긴 했었거든요. 제 취향은 아닙니다. 아, 저도 그나마 재밌게 본 거는 1Q84 좀 재밌게 봤고요. 해변의 카프카. 저 해변의 카프칸 재밌게 봤어요. 네. 그건 조금 다르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런 장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가? 네. 거의 제가 느끼기로는 한 권이 있으면은 그 한 권에서 한 3번 정도는 하는 것 같고요. 네. 혹시 NHK가 네. 원작 이거 맡기면서 자위는 4번 나와야 된다 이런. 안 그러면 하루키가 아니니까. 네. 참고로 이 영화의 원작 소설에서는 안 나와요. 진짜요? 네. 왜냐면은 캐릭터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이 유아인 캐릭터는 사실 혜미 외에는 이 유아인 캐릭터에게 다가가는 여성 캐릭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혜미 이전에도 과연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뭔가 되게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고 그런 성욕구를 풀 만한 방법은 혜미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고 이 헛간을 태우다 원작 소설에 있는 주인공은 일단 부인이 있는 사람이고 사실 이상하게도 거의 성적인 내용을 안 나오나? 네. 하루키 소설이에요. 네, 네네네. 헛간을 태우다 안에서는 그런 건 거의 안 나와요. 이상하게도. 거의 이상. 무라카미 단편이라서 하루키라고 그래요. 하면 단편이라서 그럴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행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혜미한테 전화가 와요. 나 지금 케냐 공항에서 지금 한국으로 가는 이제 비행기 탈 거다. 맞아. 근데 이 공항이
폭탄 테러가 있었어가지고 4일 동안 공항에 갇혀 있었다가 내가 가는 거다.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좋은데 유아인이 공항으로 되게 와라. 반갑게 봤잖아요. 네, 공항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공항에 가죠. 엄청 행복해하면서 웃으면서. 근데 혜미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남자랑 같이 왔어요. 벤이라고 하는 어떤 남자랑 왔는데 이게 되게 유아인 입장에서는 약간 낙동강 오리알 진세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햄이랑 먼저 인사를 해가지고 왔니 이렇게 하는데 인사해. 벤 오빠야. 트레일러에 나오는. 네. 그래서 유아인이 표정이 뭐지? 그러니까 네. 우리는 나이로비에서 그 공항에서 같이 몇 시간을 지낸 동지야. 막 맞아. 이러면서 그때 그 공항에 한국 사람이 자기 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음. 얘기를 하고 유아인이 자기 트럭을 몰고 왔어요. 굉장히 낡은 트럭이고 되게 민망하게도 그 남자랑 해가지고 혜미랑 해서 태우고 혜미가 곱창 전골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곱창 전골 먹으러 가요. 그래서 트럭 타고. 예, 여기서도 드러나는 유아인 캐릭터의 어떤 소심함? 뭐라 하지? 소심함, 어떤 무력함이 느껴지는 게 저가 일반인이었다면은 뭐 둘이 먹고 와 이런다든지 왜냐면 빈정이 좀 상했을 테니까 나는 집에 갈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막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무력한 표정으로 그냥 끌려가. 데리고 가요. 동의해요, 사실- 미선님? 동의하기도 하면서 사실 이 영화를 그리고 특히 이제 유아인의 그 캐릭터 이해하자면 방금 나온 그 무력함이라는 말은 이제 굉장히 중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아까 언급했던 그 분노 드러내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무력하면서 이제 그 분노를 제대로 드러내지는 못하는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뭐 아버지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분노를 드러낼 줄을 모르는 건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어떤 감정 표출이 자연스럽지 않았던 상황일 수도 있죠. 뭔가 아버지의 그런 캐릭터 밑에서도 있었고 자기의 어떤 계층적인 면에서도 누구한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부자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겠지만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삔또가 상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항의를 한다든지 표현하는 그런 게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니까 뭐 그런 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좀 찌그러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감정적이든 그 형태적이든. 네. 걷는 것도 되게 뭐라고 되게 표현할지 특이하게 모르겠는데 걸었어. 이상하게 걸었어요. 굉장히 막 이렇게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당당하게 뭔가 당당하게 걷는 거 걷는 것도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었어요. 항상 그 어깨가 이렇게 안으로 굽어져 있고 걷는 것도 남자 그 정도 키의 남자라면 보폭이 굉장히 넓고 뭔가 이래야 될 텐데 걷는 것도 굉장히 보폭이 좁게 걷잖아요. 내 친구 중에 그렇게 걷는 애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그 나요. 친구는 아니에요, 미선님 아니에요. 이거 피해 의식이 심한데. 이거 방어를 넘어선 것 같은데 지금. 저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 현실 세계랑. 나중에 분노 표출하는 거 아니에요? 칼 들고. 조심하세요. 어이씨. 그래서 곱창 전골집에 가요. 곱창 전골집에 이게 원작 소설에서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는데 원작 소설에서는 이 여자 주인공이 배고프다고 해서 너무 배고프니까 공항에서 밥 먹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그거 이렇게 세 명이서 밥을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곱창 전골을 먹으러 가서. 네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얼커하게 취해가지고 혜미가 막 진짜 완전 술 취한 사람처럼 약간 보이더라고요. 울지 않아요 거기서? 네. 뭐라고 하면서 울죠? 자기는 그거 아주 중요하죠. 네. 그 혜미 씨가 이제 그 뭐지? 혜미 씨가. 사막에서 선셋 투어가 있는데 그 선셋 투어를 갔는데 처음에는 쓰레기 더미에 있어가지고 이게 뭔 투어야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있는데 자기 혼자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이 빨간색이 됐다가 뭐 그렇게 얘기해 막 피 같은 붉은색이 됐다가 보라색이 됐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글거려. 제가 그 부분에서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얘기를 계속 하자면은 막 그 모습을 보는데 뭔가 나도 저렇게 노을처럼 갑자기 사라지고 싶다. 있었던 존재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죽는 건 무섭지만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지고 싶다는 얘기를 하죠. 맞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 그런 얘기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벤이 옆에서 웃어요. 너무 웃기다는 식으로 나는 저렇게 우는 사람 처음 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난 저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고. 예, 자기는 어렸을 때 울었겠지만 지금 커서는 한 번도 운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종수가 그러면은 슬퍼하는 감정을 느낄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벤이 뭐 느끼긴 하는데 눈물이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제대로 슬퍼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또 특이한 캐릭터 하나 또 등장이요. 사실 영락하면서 이제 완전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코패스죠.
네, 그러니까 대놓고 나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스티븐 연이. 네, 나는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공감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죠. 오, 난 몰랐어. 왜냐면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웃어요? 근데 걔가 울고 있는 게 웃기잖아요. 아이고, 그건 그렇긴 한데 나 같아도 웃었을 것 그렇긴 같은데. 한데 조금이라도 뭔가 아 왜 울어? 막 이런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죠. 뭐 누가 막 그렇게 울고 있으면은 아니 너 취했다 울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근데 그거는 비웃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아, 그렇군요. 반성하게 되네요. 근데 사실 네. 뭐 비웃는 것이기도 하면서 비웃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에게 너무 신기하고 그 사람을 비웃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약간 어이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생각으로 뭐 그거 약간 비웃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할 처음에는 수는 있지만 남- 어차피 저는 처음에는 걔 스티븐 연이 귀엽다고 생각해서 그냥 귀엽다 정말 귀엽네 얘는 이렇게 아무 때서나 자고 감정 표현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여자로 귀엽다는 느낌인 줄 알았네. 아, 뭐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포인트는 있어요. 왜냐면은 그 후반부 돼서 구체화가 되기 전까지는 벤은 굉장히 그 여자애한테 잘해주고 둘의 그런 호기심이 관계가 있는. 네 둘의 관계가 그냥 봤을 때는 정상적인 연인의 관계로 보이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원작 소설과 비교할 수 있는 점은 공항에서 나왔을 때 이제 그 벤이라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좀 등장할 때는 둘이 애인이구나 그 작가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둘이는 이제 완전히 약간 커플로 등장하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작가가 소설상인 캐릭터에서 작가 주인공 그러니까 유아인 캐릭터는 일단 이 여자랑 같은 연배가 아니고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서 네, 벤 네네네. 캐릭터는 이 여자랑 연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연상으로서의 어떤 형 같은 이미지고 이 여자랑 이 벤 캐릭터 둘은 이제 같은 나이 또래 비슷한 나이 또래 연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질투 이런 거가 없어요. 그냥 굉장히 더 다르네요. 관찰자. 그럼. 네. 그리고 그 여자는 사실 캐릭터를 얘기하자면은 더 자유분방해서 이 주인공 캐릭터 말고도 다른 남자들이 되게 많은 캐릭터예요. 그 약간 안 좋게 얘기하자면 오탄 관리하는 그런 어장 관리요. 뭔 관리요? 어탕 관리. 어탕 관리요? 어탕이 뭐죠? 어항도 아니고 목욕탕도 아니고 어장도 아니고 어탕 관리. 어탕 관리하지 마세요. 어탕 관리를 하는 여자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어탕 관리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스폰서십을 받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런 걸 함으로써. 소설에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남자들한테 돈을 받는다든지 집을 제공받는다든지 뭐 밥값을 제공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하는 여자로 나오고 이제 여기서는 되게 그런 걸로 나왔잖아요. 종수랑의 관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수한 친구인데 그래서 연인은 아닌 뭐 이런 애매한 관계이고 이 사람 외에는 없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도 나쁘게 보면 볼라 치면은 해미도 어떻게 보면 쌍년이지. 근데 해미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는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그렇게 두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한편으로는 유아인을 어떻게 연인보다는 좀 더 심적인 거를 공유하는 친구로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 오피셜 약간 공식적인 어떤 커플이 아니고 제가 이해했기로는 이제 그냥 뭐 만나서 이제 뭐 이렇게 막 성관계 갖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거 약간- 때문에 순진한 유아인은 혼자 난리가 나잖아요. 네, 혼자 삽질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당연히 익숙해지는 사람도 없을 거고. 네. 근데 이제 네가 자유분방하든 말든 그거 때문에 유아인은 헷갈리기도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잖아. 좋아하니까. 그게 또 이제 유아인 캐릭터의 무력한 설정 때문에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방금 약간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난 집에 갈래 너네끼리 밥 먹어 네. 뭐 하든가 아니면 뭐야 너 나랑 자놓고 지금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어쩌자는 거야 너네 둘이 만난다는데 나 왜 또 불러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뭔가 정상적인 패턴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갈수록 나쁘게 생각하면 유아인도 너무 무기력한 바보 같은 캐릭터가 되는 거고 사람인 거고 해미도 유아인을 이용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안 받아들이지만 영화상에서는 그리고 그걸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쁜 년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영화가. 그렇죠.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뭐 특히 어떤 뭐 질투심이나 아니면 뭐 그 유아인인 캐릭터가 이제 혜미 씨 사랑한다는 부분은 그냥 유아인은 왜 유아인이고 혜미 씨는 씨는 왜 혜미 씨예요? 전종서 씨예요. 참고로 유아인은 유아인이고 종서 씨는 혜미 씨야. 유아인이 연기 잘했네. 그
뭐 정수 씨하고 이제 혜민 씨 그러니까 이제 그 정수 씨하고 혜민 씨라니. 네. 어차피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냥 그런 부분을 그냥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네. 악의 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자유롭게도 살면서 이제 그냥 그런 생각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그 부분부터 핀트가 나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언급할 거는 제가 이 영화를 많이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싫어하는 사람 왜 싫어했는지 잘 이해 잘 가요. 네. 굉장히 이 약간 영화 추론적인 속 캐릭터는 어떤 특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되게 극단적인 캐릭터로 전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계층의 문제로서 다루기에는 유아인 캐릭터는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지나치게 무력하고요. 물론 가난한 계층 출신이라도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되게 적극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이 전종석 캐릭터 같은 경우도 너무 지나치게 자유분만한 거죠. 아무 생각이 거의 없는 수준. 근데 뭐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극단적인 부분 때문에 더 비현실적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 영화가.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정도성을 가지고 현실에 있을 만한 캐릭터를 만들면은 더 공감을 많이 할 텐데. 사실 이창동 감독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는 네. 그 어떤 영화보다 굉장히 캐릭터가 주인공이 현실적이잖아요. 그쵸, 리얼하죠. 시에서 주인공도 그랬고 미량의 전도연도 그랬고 다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어떤 평론가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창동 감독 캐릭터들은 다 주민등록번호 하나씩 갖고 살고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현실성 있는 스토리나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이거는 완전 다른 느낌도 있어서 그래서 네. 처음에 무라카미 하루키하고 이창동이 같이 섞인다는 게 저도 그래서 되게 기름과 물같이 느껴졌어요. 에, 암 섞였다고 느꼈어요. 암 섞였어요. 안 섞였다고. 그러니까 섞으려고 해봤는데 안 섞였다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점도 없고 이창동의 장점도 없는 느낌. 싫어하는군. 네. 저는 그런 현실성과 비현실성을 협조 협조. 제가 봤을 때는 협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배경이와 네. 비현실적인 캐릭터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촬영하는 방법도 이제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으면서 오히려 대립되면서 그 저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굉장히 그 부분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창동 감독 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영화 중에서는 아마 오아시스. 박하사탕 박하사탕. 하나 있고요. 오히려 오아시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오아시스도 그렇고 이제 이창동 감독님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소재들을 참 많이 갖고 와서 영화를 해요. 맞아요. 그 시대상에 있는 불편한 소재를 갖고 오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시 같은 경우는 그거 밀양 성폭행 사건. 네, 그런 걸 갖고 왔죠. 그 청소년들 성폭행 사건 하는 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또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성피해자잖아요. 그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깔고 가는 게 있는 거죠. 5.18 테마가 깔려 있는 게 또 박하사탕이고 이번에도 용산 네, 관련된 게 관련된 근데 저는 그건 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왜냐면은 봐도 나중에 봐야지 알고 있을 만한 갤러리에서 중간에 그런 거는 네, 그 유아인이 갤러리에서 이렇게 빨간 불 느낌 나는 그림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게 용산 참사를 그 이미지화한 그림이고 실제로 있는 그림이고 네.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유아인 뒤에는 스티븐 연이 가족들하고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서 갤러리에서 먹고 있죠. 밥을 막 먹으면서 호화롭게 즐기고 있고 용산 참사 현장을 다룬 미술 갤러리에서 그게 네. 되게 또 아이러니하게 나오는 네. 거. 그리고 뭐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 성폭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장애인 성폭행하는데 그 장애인이 그 성폭행한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런 거죠. 그냥 하나만 가져와도 불편한데 그걸 더 불편하게 만드는 뭔가를 항상 더 한단 말이에요. 뭔가 그 아까 말했던 시 같은 경우도 그냥 밀양 성폭행만 얘기했으면은 이제 사회 비판적인 얘기 이러고 끝날 수도 있는데 밀양 성폭행의 가해자의 할머니가 또 다른 성피해자스러운 걸로 나옴으로써 성피해자까지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완전한 비판을 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을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불쌍하게 하기에는 또 되게 웃긴 상황이고 항상 그렇게 뭔가 불편할 만한 소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불편함은 하나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창동 감독으로서 이걸 봤을 때 뭔가 내가 이거 너무 불편하다. 왜 이런 걸 이렇게 썼을까 하면서 어떤 심적으로 건드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건드림을 별로 못 느껴서 어떤 메시지가 별로 그렇게 저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꼈다는 뭐 그레이트 헝거 막 이런 것도 그레이트 헝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이제 약간 그 너무 계층적인 메시지랑 자꾸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 계층적인 메시지는 메시지대로고 그레이트 헝거는 그레이트 헝거 따로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제 이 영화를 너무나 제가 공부해왔던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좀 막시즘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런 계층 때문에 뭐 소외층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노동자나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소외돼 버리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런 소외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목적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다는 그거 이제 뭐 Great Hunger 되는 것으로 저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제 그런 메시지는 있다는 거는 인지가 되는데 심적으로 그게 저는 그러니까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제 위치가 뭐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말하는 그 그레이트 헝거를 느낄 만한 계층에 가까운 사람인데 약간 20대 젊은 사람이고 이 영화에서 말하는 그런 20대 완전 후반이면서 뭐 젊은 사람 너무하네. 누가 들으면 20대 초반인 줄. 네, 20대 초반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20대 초반보다 더 헝거를 느낄 수도 있죠. 왜냐면 20대 초반은 아직은 희망이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 유아인 캐릭터랑 저랑 거의 나이 또래가 비슷한 것처럼 나오는데 예. 그 나이 또래만의 헝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창동 감독님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자기가 왠지도 모르지만 패배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들이 요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좀 나타내고 싶었대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우리 세대라고 하면 뭐 비슷한 시대라고 하면 네. 그 우리는 우리 부모보다 더 못 사는 거는 처음이래요. 그 근대 역사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다. 미국도 그렇고 이제 그렇죠. 뭐 그렇죠. 90년대 호황, 네. 2000년대 다 다 하다가 지금 그 부모 세대들이 나름 누려왔던 거를 우리는 다르잖아요. 네. 우리는 훨씬 더 경쟁도 심하고 훨씬 더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게 근데 부모의 입장에선 넌 열심히 해 이런 말만 듣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미 이 세대는 모든 그런 자본 같은 거는 이미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구별이 되었잖아요. 계층적으로 다 나눠서 이미 다 나눠 가져졌고 그 스티븐 이상은 연이 가질 수가 없어. 스티븐 연이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노는 게 직업이라고. 네. 노는 게 요즘엔 일하는 거랑 노는 거랑 구분이 없다는 얘기를 하죠. 지금 헷갈리는 그 소설이랑 그 거기 그 영화랑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무역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소설상에서도 근데 무역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역업을 한 거에 대해서 작가가 의문을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일을 하는 그쵸, 건지 안 그쵸. 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스티븐 연 캐릭터랑 똑같죠. 스티븐 연 캐릭터도 뭐 일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전화도 막 받고 막 바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상은 일을 안 하는 거니까 뭐 그건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요. 저는 뭔가 그런 근대 사회에 들어가지고 이미 계층적으로 다 나뉘어져 있고 이거가 더 이상 바뀌기 힘들 거라는 그런 상황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소리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별로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밥 먹은 것까지 했나? 네, 밥 먹은 것까지 했죠. 그래서 완전 초반부. 네, 완전 초반부죠. 특히 이제 줄거리보다 이제 좀 테마적인 부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줄거리는 그냥 쭉 얘기하고 줄거리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영화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되잖아요. 대사를 통해서 계속 상징을 말하는데 대사를 안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대사가 앞에 나온 거 뒤에 나오고 앞에 저는 나온 거 이것도 뒤에 그래서 나오고. 이 영화의 단점이라 생각해요. 너무 그래서 나 싫어 그 부분이. 왜냐면은 대사를 통해서 나는 지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회적인 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알아들어야 돼. 네. 이 대사를 기억해. 이런 거를 기억하세요. 이 장면이 또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구시대적인 어떤 연출법이라고 저는 느끼는 거죠. 저는 대사 안에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사는 일상적인 대사를 하되 그 대사 속에서 내가 그걸 느껴야 되는데 대사가 전혀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거의 그냥 소설 혹은 대사는 완전 사회 문화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아. 난 맞아요. 이렇게 사라지고 싶어. 이러는데 나중에 사라지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문학가인 제가 이 영화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문학과 문학이 출신. 아니에요. 이 소설,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 문학이 아니라 책이에요. 책. 사회문화 기사 수준이에요. 뉴스. 문학과죠.
네. 미선님 문학과 난 이거 보면서 되게 시적이고 소설 같고 그러니까 문학 같다는 게 이제 그런 느낌의 문학. 그러니까 영화적인 영상 매체가 아니라 글로 풀어져야지 훨씬 더 멋있을 수 있는. 근데 사실 그런 영상적인 부분도 이제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 영화 엄청 많이 좋아했던 이유이기는 한데 그런 약간 서술적인 그런 스토리적인 부분도 있으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건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 부분이기는 한데 근데 대표적으로 왜 아직 그 줄거리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네. 그 노래에서 혜미 씨- 춤추는 거 네네네 네. 노래하면서 이제 춤추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 그런데 한 달 이제- 찍었대요. 아, CG 없이. 되게 힘들게 찍었네요. 네. 별 장면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판토마에 배웠대요. 아, 그리고 그거는 배웠을 것 그리고 그 같아요. 장면에서 감동받는 사람들 많아요. 아. 제가 정말 공감을 못했나 봐요. 저는 웬만한 영화면 솔직히 말해서 많이 느끼시는 거지만은 거의 공감하면은 거의 울거나 뭔가 그런 감정 과잉 상태가 되는데 그게 공감할 조금도- 캐릭터가 아 없어서 그런 그러면 거 울지 같아요. 않은 영화인가요? 네 울었어요? 아,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렇나 보네. 나는 이 영화 너무 감정 과잉이어가지고 이 영화 캐릭터들이 자기 스스로 막 감정을 보여주잖아요. 제 감정을 제가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이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도 혼자 마약에 취해가지고 춤추는 장면도 너무 과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기억에 남는 부분 이렇게 춤추다가 이제 옆으로 털리면서 이제 그 나무 한참 동안 이렇게 바라보는 그 샷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이탈리아 사실주의의 영화에서 이제 되게 비슷한 샷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어떤 의미 있지 않을까. 사실 이 영화 전반적으로 제가 막 엄청 많이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되게 15번 얘기한 것 같아. 뭔가 있다라고 느끼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요약하자면 영화는 이제 뭐 이만큼 실제 보이는 것은 이만큼이고 뭐 조금 더 해석하면은 이제 조금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더 있는 것 같아서 그쵸. 영화를 보면 볼수록 또 찾아내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싫었어요. 네 상징이 너무 많아서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징들이 너무 많다 못해 막 흘러 넘치잖아요. 그리고 막 그거를 한두 개만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말 대사 속에서 상징을 넣고 막 메타포를 넣고 나는 메타포입니다 막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너무 한 싫었어요.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깔려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재밌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대중 영화로서는 실패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대중 영화 절대 안 해요. 근데 네. 이 손익분기점이 250만이란 말이에요. 40만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물론 대중적인 실패와 감독의 실패는 아니고 작품의 실패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는 영화라면 그 40만도 다 재밌게 본 40만은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많이 재밌게 보지 못하는 영화라면 좀 아쉽지 않나.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깔려 있는 게 많은데 깔려 있는 걸 읽을수록 재밌으면서도 그냥 영화를 봤을 때도 재밌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그 스토리 자체로도 재밌는. 네. 근데 그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조금 과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저도. 네. 이해해요.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이제 뭐 네, 이해한 네. 그런 아, 나 그렇게 비판할 수 사실 있는 것 버닝 싫어하지 않았거든요. 네. 보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는 끝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것도 있고 할 말도 있는데 네. 재밌었는데 지금 얘기하면서 조금 열이 받았어. 저도 왜냐면 볼 때는 흥미롭게 봤지만 미선님이 너무 디펜스하니까 네, 거부감을 느끼는구나. 거부감을 느끼게 되네요. 네. 아유 이러면 실패했네. 이러면 뭐 이거 뭐 좀 산업적인 얘기이긴 한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오히려 뭐 그런 뭐 손익분기점이나 뭐 그런 약간 산업적인 요소를 보다 뭐 그런 산업이기도 하면서 영화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그런 예술 영화는 그 어떤 공익의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뭐 정부나 이제 뭐 어떤 기관으로부터 하긴 조금 그런 보호- 것도 많으니까. 네. 예. 그런 펀드도 많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돈으로 예술하고 있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남의 돈으로 예술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저는 이 영화가 250만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되는 영화라는 점에서 너무 놀라운 게 그렇게까지 할 만한 장면들도 많지 않고 어디서 돈을 썼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집? 아니
봐봐 춤을 한 달을 췄대잖아요. 그런 게 아, 제작비인 맞네. 거야. 그러니까, 아, 맞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캐스팅 비용이라던가 뭐 로케가 해외가 안 돼서 돈이 안 든다는 게 아니라 네. 회차가 많다거나 아, 그- 쓸데없이 많이 찍었구나. 그런 거지. 제작 기간이나 제작 아니면 기간이나 뭐 너무 완벽주의 그쵸. 너무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뭐 후반에서 엄청 뭐 후반 작업을 많이 했다거나 네. 뭐 이런 왜 김기덕 감독, 저는 김기덕 감독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왜 김기덕 감독이나 홍사수 감독의 특징은 자기 영화로 예술을 하면서 제작비도 굉장히 적게 쓰거든요. 보통 길게 찍지도 않아요. 회차 자체가 짧아요. 그리고 자기 제작비가 적은 걸 아니까. 그래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조금 이기심을 부렸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이런 예술 영화를 하면서 250만 손익분기점에 맞춰서 만들면 안 되는 거였죠. 이창동 감독님이 50만이 딱 어울리는 예산이에요. 너무하네.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로 50만의 관객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50만이 손익분기점이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영화의 이 예술성 이런 걸 오히려 생각했을 때 그래야지 다른 예술 영화들이 펀드를 받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영화를 찍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예술 영화에 펀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통해서 망했으니까. 오히려 성공한 예술 영화가 많아져야지 다른 예술 영화들이 찍을 기회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서 조금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해외 깐느 초청까지 받고 해외 팔리니까 그 한국에서 관객 수로만 손익을 넘겨야 되는 건 또 아니고 해외 그쵸. 판매되는 것도 제작비로 리쿱되니 그런 부분도 이창동 감독님이기 뭐 때문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원작이.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진짜 예술을 할 사람들은 그런 해외 판매를 기대를 못하니 그런 플러스 부분은 또 있겠죠. 스토리로 계속 갈까요? 네, 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스토리로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지금부터는 너무 줄거리에 집착하지 않고 네, 중요했던 장면들만 잠깐 얘기를 하는 식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네, 지금 사실 스토리를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건 방금 얘기했듯이 대사들이 너무 겹치는 게 많고 네. 메타포적인 게 많아서 한 거였는데 그러려면 영화 한 편을 진짜 그대로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자체가 러닝타임이 긴 영화잖아요. 맞아. 이 러닝타임이 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대사별로 씬별로 나누면서 얘기하면은 저희의 방송 시간 자체도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 그만합시다. 뭐 그만하는 걸로 하고 이제 중요한 얘기만 몇 가지 더 하는 네, 걸로 네, 해요. 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스칼렛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결이래 결말 부분에서 네. 뭐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바로 얘기할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두 분씩 자기가 어떤 식으로 거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장면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장면 얘기할까요? 스토리 마무리만 조금 하죠. 네.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렇게 둘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실 이 유아인 캐릭터가 어느 정도 벤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긴 해요. 몇 번 장면에서 이 벤의 집에 가서 화장실에 있는 럭커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 있는 이상한 여자들의 장신구들 뭔가 일관성 없는 취향이 전혀 일관성이 없는 그런 장신구들이라든지 뭐 이 남자가 왜 얘를 만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한테도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혜미한테서부터 전화가 왔는데 말이 없고 갑자기 끊겨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혜미는 완전 사라졌어요. 연락두죠.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없고 그 혜미가 갔던 판토마임 수업을 갔을 때도 사람들이 안 왔다고 그러고 혜미가 하는 알바하는 데에서 갔는데도 혜미 안 온 지 오래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벤한테도 혜미 못 봤냐 혜미 소식 없냐 했으니까 벤이 이제 혜미는 원래 그렇게 사라지는 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여자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수는 조금 의심을 하죠. 뭔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한번 벤이랑 혜미랑 해서 다 같이 술을 마셨어요. 네, 술 마시고 마리아나를 피웠을 때 옛날에 벤이 혜미 잠든 사이에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취미가 있다.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취미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태울 생각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2달에 한 번 정도 버려져 있는 비닐하우스를 태우는데 네. 이제 요 근처에 있는 건 태울 거다. 그래서 그게 버려졌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아냐라고 종수가 물어보니까 유아인이 물어보니까 버려져 있다고 내가 막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게 얘기를 또 하고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유아인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비닐하우스에 살짝 집착을 해가지고 집 주변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엄청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게 태워졌는지 안 태웠는지를 확인해요. 엄청 뛰어다니고. 네, 엄청 뛰어다니죠. 사실 원작에서는 이 부분은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는 게 헛간을 태운다는 얘기를 했고 그 헛간을 태우는 그 근처가 원래 이 주인공이
조깅을 하는 그런 코스여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태워졌나 안 태워졌나 확인하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돌아다녀요, 종수가 일부러. 엄청 집착을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일부러 찾아다니고 공포 영화처럼. 네, 공포 영화처럼 왜 그러는 걸까? 사실 이 작가 원래 원작대로였으면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약간 호기심 플러스 뭐 조깅도 할 겸 이게 되는데 이 종수 캐릭터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 집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혜미도 사라지고 그래서 다시 중간에 만나게 되는데 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벤이 비닐하우스 이미 태웠다. 너랑 그렇게 얘기하고 하루 이틀 만에 태웠다는 얘기를 하니까 종수가 나 너한테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 비닐하우스들을 엄청 탐방하고 다녔는데 태워진 게 없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거는 비닐하우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죠. 관객들이. 그리고 유아인도 사실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한 거지. 네. 그것도 뭐 대사를 통해서 이제 언급되는 거죠. 네. 마치 원래 없었던 것처럼 데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곱창 먹으면서 사라지고 싶다. 그런 얘기와 똑같은 말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웃겼다고 느끼는 게 혜미를 얘기하는 걸 알면서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게 사실 좀 웃긴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버닝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끼워 맞추려고 비닐하우스에 집착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혜미를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차라리 아예 몰랐으면 원작 소설에서는 아예 모르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연결을 못 시키는 걸로 마지막까지 그냥 읽는 독자는 연결할 수 있는데 주인공은 연결을 못 시키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유아인은 분명히 중간서부터 혜미를 얘기하는 거라는 걸 연결을 이미 시켰는 게 느껴지는데 느껴지지. 느껴지는데 비닐하우스를 자꾸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실마리 같은 희망 같은 거죠. 설마.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 중간에 그러잖아요. 혜미를 나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혜미를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고 그때 마리아나 피면서 나는 혜미 사랑한다. 혜미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태우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서 계속 확인했던 거는 이제 정말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안 그랬으면 하는 혜미가 아니었으면 진짜 이게 비닐하우스를 태운 거였으면 하는 거랑 그리고 한번 태워보잖아요. 네, 자기 라이터로 스스로도 이게 태웠을 때 어떤 기분일까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꿈도 꾸잖아요. 네. 사실 그 원작에서도 마치 자기도 이제 그 헛간을 이렇게 막 태우게끔 하는 것이냐 자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가 타는 거에 대한 상상을 계속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를 진짜 하게까지도 가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까지도 죽여버리게 되고. 그렇긴 한데 저는 좀 이것도 유아인 캐릭터의 무력함이라고 느꼈던 게 정말로 혜미를 사랑하고 이 사람이 무력하지 않은 캐릭터라면은 벌써 가서 실종 신고를 한다든지 뭔가 어떤 행동을 했을 텐데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진 못하고 그것도 되게 벤한테 물어볼 때도 따지듯이 물어본다든지 왜 몰라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숨어가지고. 비닐하우스는 어떻게 됐어요? 이건 숨어가지고 스토킹이나 하고. 스토킹밖에 안 하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건 말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왜 그렇네요, 미소님. 저 이거 약간 문화의 차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좀 궁금해요. 실종 신청을 하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막 뭐 살인이나 뭐 그런 증거가 없으면 성인이면 못 해요. 한국은 며칠 이상 연락이 안 됐어야 하면 실종 신고할 수 있어요. 네, 특히 가족한테 알려가지고 가족도 지금 혜미의 위치를 모르잖아요. 물론 혜미가 그냥 살아있을 거라고만 생각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족한테 저였다면은 유아인이었다면은 가족한테 가서 혜미랑 연락이 안 되고 혜미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혜미가 누군가한테 특히 누구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한테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종 신고를 하도록 연락을 했을 그런 현실적으로 넘어갔을 텐데 이 영화의 비현실적인 면이면서 동시에 유아인 캐릭터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게 혜민의 부모님 집에는 찾아가면서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잖아요.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 우물이 있었어요? 이런 거나 물어보고. 아 맞다.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물론 이거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유아인의 상상일 수도 있다. 유아인의 뭐 소설 속에 어느 후반부부터는 유아인 소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혜미의 방에서 비어있는 혜미의 방에서 소설 쓰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소설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쭉 아웃하면서 네. 소설 쓰고 있는 장면이 딱 보이고 방 안에서 보이고 네. 그 뒤부터 소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다르게 좀 이해했는데 이거 뭐 최근에 살인 소설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맞아. 자기 소설을 이렇게 막 좀 쓰게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뭐 감정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막 이해하게 되는 그 뭐 비늘집을 태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해방 그쵸.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 뭐 소설이었다
그런 생각 못했네요. 제가. 아, 그러니까 소설이 펼쳐진다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는 네. 얘가 이제 소설을 쓰면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소설을 쓰면서 유아인이 자기의 일을 정리를 하고 이제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게 소설의 내용이기도 할 것 같은 살인 소설 때문인 것 같기도 해. 근데 뭔가 자기 소설과 후반부가 엮이는 게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했고 네. 그리고 그 후반부에 저는 그 죽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녹음하면서 요건 진짜 물어봐야지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죽이는 거에 관련해서. 뭐 얘기하세요. 저도 지금. 그 질문 많아요. 그 죽이는 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분노나 억울함이나 뭔가 좌절이나 이런 게 섞여서 이제 죽이고 거기에 해방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유아인이 스티븐 연이 얘기하는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븐 연이 스스로도 나도 사라지고 싶다, 나도 죽고 싶다라는 이런 스티븐 연이 해미한테 들었던 것처럼 유아인이 스티븐 연한테 그걸 들어서 그래서 그걸 해주는 그러니까 스티븐 연한테 그 해방을 주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그건 선택해야 돼요? 저는 둘 다 동시에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해미를 너는 죽였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분노만 쌓여가지고 죽인 건 절대로 아닌 것 같고, 네. 분노와 함께 스티븐 연 얘도 이 삶에 대해서 이게 스티븐 연 자체의 무력함이랑 자기도 사라지고 싶어하는 이런 네가 헛간이고 내가 널 태워야겠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지 유아인이. 네. 그래서 얘를 죽였을 때 스티븐 연도 그래 날 죽여라 하고 이렇게 끌어안은 거고. 네. 네. 그거를 나는 너무 느꼈는데 이제 그거가 생각한 사람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도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로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동성애? 적어도 스티븐 연이 뭐 동성애까지 사실 그거는 기사를 봐가지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했던 거고 저는 일단은 스티븐 연이 이 유아인 캐릭터한테 칼침 방하는 게 이 스티븐 연이 거부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물론 이 사람이 너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행동 그리고 표정 이런 게 전혀 놀랍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스티븐 연이 예상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스티븐 연이 싫어하는 결말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듣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스티븐 연이 죽고 싶어 했거나 뭐 사라지고 싶어 했을 것을 알았다라고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포인트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유아인 캐릭터가 막 옷을 벗고 빨가벗고. 네. 뭐 그건 그냥 어차피 자기 유전 거기에 있으니까. DNA? 네. 그래서 그랬을까?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범죄를 없애려고 현장을 없애려고 옷을 벗은 건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쵸, 오히려 그쵸, 유전 둘 다. 그것 때문에 거기를 한다면은 거기다 그렇게 버리면 안 될 수도 있죠. 그 옷이 불에 물론 다 타올 수도 있는 거지만 타다 만 개 발견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왜 그것 때문에 거기다 그렇게 태운 것 같진 않고 그냥 정말 방금 스칼렛님 얘기한 것처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뭔가 해방감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왜냐면 겨울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왜 꼭 굳이 거기서 그렇게 버리고 거기서 태워요? 나 같으면은 내 트럭에 가가지고 벗든지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태우든지 알지. 왜 그 겨울에 그다음에- 눈 오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트럭에 피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이제 데서 태워도 된다 얘기죠. 내 말은. 그래서 영화죠. 이 그런 현실적인 의미이기도 하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같이 있는. 그러니까 저도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방금 전 유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 상징적인 의미는 뭐인 것 같아요? 그걸 태우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스티븐 연이 이제 주고 싶은 그리가 전달하고 사실 100% 이렇게 정리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스티븐 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병처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병. 네.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전염되는 전염. 네. 거기 유아인으로 이렇게 전염됐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스티븐 연이 그 비닐하우스에 집착하고 뭐 이런 거가 유아인도 집착하게 되면서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것까지 전염이 된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점을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그 우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 우물 같은 경우도 말하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우물의 존재 유무가 다 다르잖아요. 네, 우물에 혜미가 진짜 빠졌는지 빠졌는지 아니면 우물이 정말 있었는지 존재했는지.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티븐 연 여러 명한테 물어보잖아요. 일단 네. 일단 그 스티븐 유아인이. 연이 유아인 음. 유아인 본인은 사실 기억 못했어요. 근데 맞아. 혜미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혜미가 죽고 나서 혜미가 죽었다 이거 기정사실화 시킬게요. 그냥 죽고 나서 그 혜미네 부모님 집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부모님 반응이 우리 집에 일단은 그런 사건이 없었고 우물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혜미 원래 그런 애야. 그리고 혜미 원래 그렇게 말을 지어내는 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장님한테도 물어보잖아요. 우물 여기 혹시 있었어요? 이러니까 그런 거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또 엄마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16년 만에 만났는데 엄마한테 혹시 어디 집 있잖아 거기 우물 있었어? 라고 했는데 사실 엄마는 저가 느끼기에는 물어보면 안 되는 대상 중에 하나인 게 너무 오랫동안 그 지역을 떠나 있던 사람이고 사실 엄마가 하는 말은 어느 정도 말하자면은 그 3명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엄마는 되게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우물이 있었지. 네, 있었지. 마른 우물 있었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었을 때 유아인의 반응? 막 이런 게 저는 그거를 왜 그렇게 물어보고 다니는지도 궁금하고 이걸 물어보러 다님으로써 뭔가 혜미의 존재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는 건지 그걸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우물하고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집착하잖아요. 나중에. 네. 네. 고양이도 사실 그 고양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또 그 고양이가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고양이가 막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동물도 아니고 강아지처럼. 그러니까. 강아지는 차라리 진짜 부르면은 오는 그런 거라는 걸 유명한 그리고 사실이지만. 유아인은 그 고양이를 그 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생긴 고양이인지도 사실 모르고. 네. 그래서 그것도 다 그럴 수 있고. 근데 유아인이 우물에 집착한 거는 우물에 대해서 혜미가 얘기할 때 유아인이 굉장히 미안함과 동시에 네가 굉장히 많이 슬펐겠구나. 거기에 갇혀서 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를 보면서 그렇게 반가워했겠구나. 그래서 그 감정이 엄청 동요되고 되게 동일시했잖아요. 네. 유아인이. 그래서 그것만은 진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기 때문에 더더욱 우물이 진짜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찾은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우물이 여기가 있었냐 없었냐를 계속 물어보는데 그 동네 이장님이나 혜미의 가족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오래 살았고 그 동네에 쭉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는 옛날에 거길 떠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옛날 기억이 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얼굴 변화하는 게 뭐 살이 찌든 빠지든 맨날 보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막 2달 만에 만나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이렇게 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엄마 말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나는 해서 우물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엄마 말을 너무 안 믿고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생각을 좀 했었지. 그 얘기하면서 생각났던 건데 이제 혹시나 그 오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는 뭐 혜미 씨가 이제 뭐 못생겼다고 뭐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어떤 그 과거에 대한 뭐 잘 취급했든 못했든 아무래도 이제 그 과거와 그 현실에 대한 어떤 그 확실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결혼이 좋든 안 좋든 약간 그런 결혼 내고 싶은. 그렇죠. 이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고 싶은 거지. 우물의 존재 유무를 찾아서. 근데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어서 엄마가 하는 말만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물이 있고 없고를 모를 수는 있는데 딸이 우물에 빠졌는데 그런 일 없었다고 기억하는 건 사실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혜미라는 사람이 그 혜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식으로도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럴 수도 아니면 있겠다. 완전히 네. 품으로부터 약간 방치를 받았다는 애 아닌가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긴 나는 한데. 혜미가 아니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고양이가 고양이가 아닐 수 있는 것처럼 혜미도 혜미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쵸. 왜냐면은 그 성향을 했다는 말을 함으로써 정말 정확히 이 캐릭터에 대해서 유아인은 정확히 기억한 게 하나도 없고 최근에 만나서 내가 혜미라는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과 몇 달 동안 같이 지낸 거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가 정말 혜미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고 왜냐면 성형을 했다고 얘기해버렸으니까 나는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도 하잖아. 네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혜미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런 거죠. 이 사람 얼굴로서는 어쨌든 얘는 혜미 얼굴은 전혀 아닌 거죠. 얘가 기억하는. 장치들을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사를 날림으로써 이 캐릭터에 대한 어떤 미스테리함이 굉장히 돋보이는 것도 그렇고
공들여서 찍은 건 확실한 영화인데 네. 이제 영화 얘기 거의 그만하고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저 하나만 추가하고 싶은 건 이제 그 스티븐 연 죽이는 그 장면에서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얘기와 연결된 것은 그 스티븐 연 부르는 것은 혜미 씨 같이 만나자고 얘기하잖아요. 네. 혜미 그래서- 찾았다. 네. 네. 실제로 스티븐 연이 네. 혜미를 죽였으면은 그거 뭐 아는 것을 명확하게 알 거예요. 네. 아,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웃겨가지고 찾아갔었을 거라고 생각도 해요. 그냥 내가 죽였는데 뭐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리고 아. 벤 캐릭터는 굉장히 이 종수 캐릭터를 얕보고 있다고 느낌도 드는 게 종수를 막 집에 혼자 있는데 오게 한다든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종수가 나를 공격할 거라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저 같으면은 사실 종수 정도의 그런 덩치되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그리고 종수는 이 캐릭터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캐릭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관계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단둘이 잘 안 있으려고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들려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종수가 불렀을 때도 뭐 그냥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혜미를 죽였든 안 죽였든 얘가 무슨 그리고- 얘기를 하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서로 아는 것도 유아인이 자기를 죽여도 상관없다. 그렇지. 오히려 그것도 이제 그 과정을 네. 이렇게 그렇지. 막 전념의 과정을 그 네. 완성시키는 부분이 네가 내 있을 수수께끼를 수는 있겠네요. 풀었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로 가는 거지.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안 죽여서 혜미 정말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왔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 혜미 오랜만에 봐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갔을 것 같지는 않고요. 내가 죽였다고는 아는데 얘가 이놈이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서 와서도 혜미 씨는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뭔가 약간 장난 같잖아요. 혜미가 안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정말로 사라진 걸 수도 있을 네. 수도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정말 유아인은 이제 개삽질한 거고 그렇게 되면 벤은 개불쌍한 거고 사실 혜미를 죽였다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정말 죽였다는 거 외에는 벤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한테 편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봐도 가난해 보이는 뭐 혜미라든지 종수 둘 다한테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내 여자친구 비슷한 존재의 친구라는 애한테 막 파스타를 해준다든지 그런 요리를 왜 해주고 초대를 왜 해요. 정말 만약에 혜미를 진짜 안 죽였다면은 정말 착한 사람, 완전 착한 사람을 죽인 거가 되는 거고요. 진짜 웃기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해석에는 그 벤의 직업이 그 모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여자를 제공하는 게 아. 직업이라고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지나친 해석 같아요. 그건 너무 무슨 할리우드 약간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테이큰 같은 거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설정 같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모임 사람들이랑 어떤 모종의 내가 새로운 여자 뭔가 좀 웃긴 여자를 데려오면은 걔를 갖고 뭔가 자기들끼리만의 우스운 상황을 만드는 걸 즐겨 하는 것 같긴 해요. 그 나중에 나오는 면세점에서 일하는 여자애도 똑같이 굴잖아요, 혜미랑. 똑같이 굴지.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주는 줄 알아요? 혜미도 막 아프리카에서는 그레이트 헝거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그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얘기는 아니면서 웃긴다 이러고 그냥 보고 있는 게 네, 소름 끼치기도 했어. 맞아요. 근데 저 한편으로는 너무 전형적인 아메리칸 사이코 봤어요? 그 영화에서 설정이 그런 거거든요. 어떤 부잣집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이제 약간 창녀스러운 여자들을 죽이고 다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완전 설정은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벤 캐릭터 어떻게 보면 그 아메리칸 사이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스러운 거죠. 굉장히 번듯하게 살지만 하잘 것 없는 여자들을 굳이 만나가지고 죽이고 다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뭔가 되게 전형적으로 부자 남자는 가난한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다. 뭐 이런 스토리스러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사랑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만드는 거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메리칸 사이코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그냥 계층 상관없이 이제 그냥 사는 자예요. 아 그런 것도 물론 있죠. 근데 처음에 죽이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창녀들을 죽이는 건 나오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랑 완전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런 스러운 캐릭터가 너무 많은 보인다 이거죠. 그렇게 부자 남자고 이 남자는 사이코패스고 막 여자를 죽이고 다니고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자주 나오는 전제 중에 하나여가지고 영화에서 나오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버닝이라는 영화가 볼 때도 긴장감이 있긴 하고 보고 나서 질문이 되게 많잖아요. 스스로 네. 머릿속에. 그게 그리고 잠깐 이랬을까? 저랬을까?
아 이거는 왜 이랬을까 왜 저랬을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덕님은 오늘 봤잖아요. 네. 계속 생각나요. 음. 내일도 생각나고 뭔가 또 곱씹게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스스로 질문 많이 하게 되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메타포라던가 은유가 아 이거는 이런 뜻이었어. 감독의 의도가 이거야.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가. 네, 저도. 예. 물론 그걸 찾아내는 것도 재밌기도 하지만 그건 그거 나름대로의 재미인 거고 그거 외적으로 그냥 내가 받아들였을 때 아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라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도 네. 그런 방법이 많은 영화라는 거는 영화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영화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저는 방금 했고요. 그럼 미선님 먼저 하세요. 네. 미선님이 제일 좋게 보셨으니까. 아유 정말 어찌나 방어를 하던지. 네. 방어만 1시간째 한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저도 이제 그 의견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는 예술상 확실히 이제 뛰어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술 영화로서 이제 굉장히 잘 봤고요. 그리고 방금 뭐 어떤 울었냐는 그런 주문이 왔었는데 울었어? 이 영화에 대해서 오지는 않은데 그 울뻔한 거는 약간 영화를 보면서 아, 이 정말 이런 영화가 있어서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오. 그 정도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약간 어떤 영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되게 오랜만에 이제 정말 어떤 뭐 깊이 공감도 아니고 뭔가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영화를 공부해왔고 뭐 영화를 사랑하는 뭐 이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는 되게 오랜만이에요. 문학을 사랑하고 영화를 엄청 오랫동안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대로 읽은 것도 많을 거예요, 미선님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희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아싸, 나는 이것도 알아봤다. 이런. 와, 되게 좋은 영화였네,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별 5개 감사합니다. 드셨죠? 네. 와, 한 줄 평은 그 예술 영화 보호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예술 영화를 보호해야 한다. 네. 축하해요. 5점 영화. 2018년 첫 5점 영화. 스칼렛님은요? 저는 3.5점. 영화 보는 동안 재밌게 봤고 보고 나서 질문이 스스로든 우리 같이 얘기하든 하여튼 서로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질 수 있는 영화라서 그런 부분은 좋았어요. 한 줄 평은 조금 더 대중적인 영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동 감독님. 네. 우리 반대의 코멘트를 했네요. 네. 네. 저 할게요. 그럼 더덕은요. 일단 3점이고요. 3.5점 줄 수도 있는데 이창동이어서 3점 줬습니다. 되게 소외받는 경험을 했어요. 이 영화가 저를 소외했어요. 왜냐면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냐면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공감이 안 됐고 스토리적으로도 공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영화가 타겟팅하고 있는 계층은 약간 남자고 미선님. 소외받는 계층, 남자 소외받는 계층한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맞아.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영화의 타겟팅이 아니었고 소외당했습니다. 그게 한 줄 평이에요. 네. 이창동 감독한테 소외당했네요. 네. 일단 화자 자체가 뭔가 여성 화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느꼈고요. 그건 네. 확실해요. 네. 혜미는 그냥 거의 대상이었죠. 대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별로 와닿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벤도 종수도 저랑은 연결점이 되게 없는 캐릭터라 가지고 그냥 관찰자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영화들은 뭐 다른 영화들보다도 시아하고 미량은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창동 감독님한테 좀 실망을 했고 그래서 3점을 드립니다. 메타포. 네, 그게 굉장히 많이 거슬렸어요. 그리고 네, 맞아요. 네. 재밌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럴 필요까지 있나? 뭐 베이스로 들어가라. 베이스를 들으면서 살아야 베이스를 된다. 느껴라고. 네. 명언봇이에요. 스티븐 영 캐릭터는 정말 진짜. 왜 이렇게 진지해요? 삶을 재밌게 살아야죠. 베이스를 느껴야죠. 그것도 약간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영화를 보면서 특히 네. 이제 스티븐 영 들으면서 저도 제가 말할 때 이렇게 드리겠구나. 여러분 왜요?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스티븐 연 한국말 하는 것 때문에? 그 한국말 어색한 게 느껴지니까 나도 이렇게 말하겠구나라고 아이고, 느꼈대요. 스티븐 연이 훨씬 잘해요. 어쨌든 미선님의 5점 영화라 성공적이네요. 축하드려요. 네. 그래서 이번 한 주
버닝에 대한 평은 어? 이렇게 극단적이면서 엄청 정말 영화 못지않게 극단적이네요. 버닝했네, 버닝했어. 버닝했습니다. 아, 네. 듣는 청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거의 지금 3시간 가까이 녹음을 한 상태라서 맞아요. 저희 되게 지치네요. 너무 지치네요. 이게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 네, 심지어 저희 3명밖에 없었는데 지조님까지 있었으면 4시간 방송됐다. 우리 줄거리도 다 뛰어넘었어요 지금. 네, 근데도 이렇게 얘기하고도 할 거리가 있다는 게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방송을 들으면서 한번 반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버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 영화는 독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우후. 이것도 원작이 있는. 네, 전 참고로 원작을 봤기 때문에 네. 또 얘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